1988년 이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세금 공식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죠. 오래 살수록 세금을 깎아주던 이 원칙이 불로소득 특혜와 사다리 걷어차기 두 단어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2026년 봄, 법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하나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죠. 비율로 깎아주던 공식을 없애고 평생 한도 2억이라는 새 기준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조세 정의인지 아니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 징벌인지 마이너스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 한 채 팔았더니 세금이 수억 원 더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법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하나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1988년 이후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세금 공식에 칼을 들이댄 거죠. 장특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1988년에 처음 생긴 제도죠. 핵심은 단순합니다. 집을 오래 보유하고 실거주하면 팔 때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최대 40%씩 합산해서 최대 80%까지 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3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실거주,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죠. 지금 집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내 집 마련 준비 중이신 분들, 이 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 축으로 작동해온 제도거든요. 그 공식이 지금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보당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광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며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익의 비율로 공제를 주던 방식을 없애고 평생 1인당 최대 2억 원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을 뒤흔드는 걸까요? 강남권의 차익만 20억, 30억을 넘기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기존 제도라면 실거주 요건을 채운 경우 최대 80% 공제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죠. 그런데 새 한도제가 적용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익 30억 원이면 공제 한도 2억을 넘어선 28억에 최고 49.5%의 양도세율이 붙을 수 있거든요. 세금이 수억 원대에서 수십억 원대로 한 번에 뛰어오릅니다. 이 지점에서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쏟아졌고 실거주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보는 주장이 빠르게 퍼졌죠. 그러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조세 소위 심의 자체를 막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죠. 같은 법안을 두고 한쪽은 정의의 칼, 다른 한쪽은 징벌적 세금이라 부릅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왜 이 법안이 유독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가 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한 곳에 몰려 있고 직장과 학교와 병원과 교통의 중심이 모두 이 한 점으로 쏠려 있습니다. 모든 기회가 한 곳에 몰려 있으니 그 한 곳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중에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상당수가 그러셨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서울, 특히 강남권의 집값이 왜 이렇게 다른지를요. 장특공제는 바로 이 구조 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습니다. 제도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곳에서 오래 버틴 사람일수록 더 큰 차익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구조였거든요. 강남 아파트 20년 실거주자,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20년 실거주자, 같은 공제율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 감면 금액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설계는 중립적이었지만 작동 결과는 불균형을 키웠습니다. 이 구조가 똘똘한 채 전략을 낳았습니다. 다주택 규제가 강화될수록 서울 핵심 지역 한 채를 실거주하며 보유하는 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됐거든요. 오래 실거주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는 장기 실수요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핵심 긴장이 생깁니다. 10년 동안 전세 살면서 집값 오르는 걸 지켜보신 분들, 그 오른 만큼 세금 혜택까지 받는 구조가 공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반대로 그 집에서 20년 동안 실제로 살아온 1주택자분들, 이게 내 얘기라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두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장특공제 논란의 핵심입니다. 범여권이 장특공제 폐지 카드를 꺼내든 건 단순한 세수 확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정치적 압력, 그리고 대통령의 뚜렷한 문제의식이 함께 작동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이렇게 반문했죠.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요. 더 나아가 성실한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수십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도 했습니다. 집 없이 오르는 집값을 지켜본 분들이라면 이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니다.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자와 직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거주용 1주택은 정당한 보유주택으로 보고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투기용 부동산을 겨냥한 것이지 실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번여권이 선택한 카드는 한도제였습니다. 비율 공제를 폐지하고 평생 1인당 2억 원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거죠. 차익이 작은 실수요자에게는 2억 한도가 충분한 보호막이 되고 수십억 차익을 거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20년 동안 실제로 거기서 살았다면 어떻게 느끼실 것 같으세요?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게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안이 현실과 부딪힙니다. 강남권 아파트 20년 실거주자, 강남권 아파트 20년 비거주 보유자. 새 법안 아래서는 둘 다 같은 한도 2억이 적용됩니다. 이미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차등화된 제도였는데 이걸 전면 폐지하면서 오히려 그 구분이 사라지는 역설이 생긴 거죠. 법안은 현재 발의 단계이고 국민의힘이 조세 소위 심의 자체를 막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 실제 통과 여부는 열린 변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같은 법안이 어떤 사람에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끊는 도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의의 칼이 됩니다. 두 개의 사례로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30대 후반 직장인 김 씨입니다. 혹시 이 상황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 직후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서울 진입은 불가능했고 외곽이라도 내 집 마련이 목표였죠. 이후 직장을 서울로 옮기면서 아이 교육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포나 용산 근처로 이사가고 싶었지만 자금이 부족했죠.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외곽 아파트를 팔아서 그 차익으로 서울에 진입하는 겁니다. 기존 제도라면 실거주 요건을 채운 김 씨는 장특공제 덕분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 갈아타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새 한도제가 적용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제액이 2억 원으로 제한되거든요. 차익이 5억 원이라면 3억 원에 대한 세금이 고스란히 추가됩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이 더 붙으면 갈아타기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지금 갈아타기 준비 중이신 분들, 혹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외곽부터 시작하신 분들, 김 씨 이야기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 60대 자산가 박 씨입니다.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다른 지역에 살고 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있죠. 현행 구조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80% 공제는 이미 받지 못하고 일반 보유기간 공제만 적용됩니다. 그 일반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5억에서 35억으로 오른 집의 차익은 워낙 크기 때문에 새 한도제 아래서는 과세 대상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전세 살면서 그 집이 30억 오르는 걸 지켜봤다면 박 씨가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시나요? 반대로 수십 년간 보유세를 납부해온 자산에 사후 징벌을 가하는 거라고 느끼시나요? 무주택자분들과 1주택자분들, 아마 댓글이 완전히 갈릴 겁니다. 솔직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김 씨처럼 실거주 갈아타기를 준비하던 중산층과 박 씨처럼 비거주 장기 보유 자산가를 하나의 기준선으로 처리하는 설계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칼이 겨냥한 건 박 씨지만 칼끝이 빗나가면 김 씨도 맞습니다. 이 칼이 실제로 어디에 꽂히는지는 시장이 먼저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의도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장특공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갈 거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잠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답했습니다.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에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거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대통령의 SNS 개인 발언으로 공식 확정된 정부 정책은 아닙니다. 법안 통과 여부와 실제 시행 방식은 아직 열린 변수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시나리오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산가들의 계산은 냉정하거든요. 단계적 폐지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유리하다는 신호가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고 증여로 돌리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목표로 한 매물 출회 대신 증여 시장만 달아오를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이 부분 특히 주목해주세요. 두 번째 우려가 바로 전월세 시장입니다. 강남권 아파트 보유자 중에는 본인은 다른 지역에 살면서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로 돌리면 그 아파트는 전세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값이 오를 수 있고 그 피해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가를 겨냥한 정책이 정작 질 없는 분들의 주거에 주걸리는 아이러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핵심 우려사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조세 예측 가능성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1988년 도입 이후 오히려 확대되는 방향으로 유지되어 온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건 너무 급격한 변화라는 지적입니다. 자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운 분들 입장에서는 게임의 규칙이 갑자기 바뀐 것과 다름없죠. 직장을 따라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젊은 세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분들에게 높아진 양도세 부담은 이동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이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인가? 고차익 자산가들은 증여와 버티기로 대응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아타기를 준비하던 중산층이나 전셋값 인상에 노출될 수 있는 세입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훨씬 좁습니다. 정책에 의도치 않은 부담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먼저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장기 보유 자산의 세금을 어떻게 설계할지 대한민국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미국은 주거용 주택에 대해 부부 합산 우리 돈 약 6억 상의 차익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장기 보유의 경우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실거주자에게는 넉넉한 공제를, 투기성 매매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죠. 영국은 자가 거주주택을 원칙적으로 자본이득세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거주 여부가 가장 강력한 기준입니다. 한국의 세한도제는 방향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명목 세율 자체가 낮고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이 명확합니다. 한국은요, 명목 양도세율이 최고 49.5%로 OECD 최상위권입니다. 그 상태에서 공제마저 항도로 제한하는 이중 부담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율을 낮추지 않은 채 공제만 줄이면 실효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핵심 보완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제 축소와 세율 인하를 함께 묶는 패키지 개편입니다. 공제를 없애면서 세율을 그대로 두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맞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하나는 물가 연동 한도제입니다. 2억 원이라는 고정 숫자, 지금 당장은 의미 있을 수 있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실질 가치가 크게 줄어듭니다. 물가나 공시가격 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해외 사례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야 하는지 분명한 힌트를 줍니다. 칼이 뽑혔다면 이제 날을 가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칼 어떻게 갈아야 할까요? 논쟁 속에서 실마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움직임은 실거주 요건의 정밀화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문제 중 하나가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점이었죠. 이를 해결하려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수준을 더 세밀하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10년 내내 실거주한 사람이라면 2억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추가 완화 장치를 두고 비거주 보유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원화 구조입니다. 전면 폐지가 아니라 정밀한 칼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직장 이전 질병,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실거주를 벗어난 경우를 위한 예외 조항도 필요합니다. 지방 발령으로 갑자기 이사해야 하는 분들, 부모님 곁으로 이동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기술과 데이터 활용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를 행정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예외 조항의 악용을 막으면서도 진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밀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주민등록 이력, 공공요금 사용 이력, 학교 배정 기록 등을 교차 분석하면 실거주 여부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유예 기간입니다. 1988년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굳어진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그만큼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3년 이상의 유예 기간이 뒷받침돼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씨앗들은 이미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실제 법으로 자라려면 논쟁이 논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1988년 이후 수십 년 동안 같은 규칙으로 게임을 해왔습니다. 오래 살면 세금을 깎아준다. 이 단순한 약속 위에서 사람들은 집을 사고 버티고 노후를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째 같은 규칙으로 게임을 하던 중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이미 패를 다 깔아놓은 사람들에게요. 대통령의 말처럼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였습니다. 살지도 않는 집을 수십 년 보유하며 수십억의 차익을 거둔 사람에게도 같은 혜택이 돌아갔죠. 그 구조를 바꾸겠다는 방향 자체를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 없이 오르는 집값을 지켜본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칼은 뽑혔지만 그 칼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실거주 갈아타기를 준비하던 중산층을 향해 있는지, 수십억 차익을 거둔 비거주 자산가를 향해 있는지, 전셋값 인상에 노출될 수 있는 무주택 세입자를 향해 있는지, 칼이 겨냥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너무 거칩니다. 거친 날은 의도한 곳만 자르지 않습니다. 사다리 위에 있는 사람의 사다리를 걷어찬 건지, 아니면 올라오려는 사람의 사다리까지 같이 걷어찬 건지, 그것조차 지금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입니다.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죠. 내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온 분들의 불안, 집 한 채 없이 오르는 집값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의 분노, 이 두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금, 이 칼이 과연 올바른 곳에 꽂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1주택 실거주자로서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 집 없이 오르는 집값을 지켜봐온 분, 솔직한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